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김미성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막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꽤 따끈따끈한 남자입니다. 지금 막 공항에서 11시 15분에 도착했는데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저께 이거 춥다 그래가지고 옷을 지금 자켓을 인도 자켓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런 거 하나 샀어요. 이거 시간 못 맞추면 어떡하나 아슬아슬했는데 딱 이렇게 시간 맞춰서 여러분 뵐 수 있게 해서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연속 특강을 시작하죠. 이번 주제는 평화와 민주의 리더십 100년.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했던 1차에서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일종의 리더십 특강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우리가 배출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내년이 우리가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점에서 김구 선생이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어져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네 분을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마지막 그 시간에 하는데 이번에는 첫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모레 글피가 오늘 백범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거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제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내일은 주로 김대중, 그 다음에는 주로 노무현, 그 다음에는 주로 문재인 이렇게 돼서 오늘은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닌 총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연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한 몇 분 계시고 또 두 번째 참여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 계시고 오늘 완전 나 따끈따끈한 새 거다. 3차에 처음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제법 많이 되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옛날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렇게 재탕 삼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하더라도 싹 제가 PPT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제목이 리더십 원칙 4+1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생각할 리더십을 큰 틀에서의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일 테니까 정치에 대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되 정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다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리더십의 원칙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 경험한 거, 공부한 것, 읽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철칙, 원칙보다도 더 강한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학습, 세 번째로는 소통, 네 번째로는 문화. 이 네 가지가 저는 리더십에서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편하게. 예. 그렇게 네 가지를 했고 마지막 +1은 뭘까요? 그것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칙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또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일종의 금과 옥조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주 가장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개인과 조직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조직을 우선해야 된다. 흔히 당에서 선당후사, 또 일반적으로 선공후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당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딪히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든 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경우에 항상 나나 당이 부딪힐 때는 당을 우선하고 당과 국민이 부딪힐 때나 약간 모순적일 때는 항상 국민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나보다는 당, 또 당보다는 국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견, 국민의 여론. 가장 최근의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촛불 과정에서 탄핵이 있었죠.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날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탄핵하자가 78%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55% 정도를 넘어가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특히 정치에 관한 걸 물어볼 때 55에서 60을 넘어서면 이미 그때부터는 의미를 상실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압도적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분위기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대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78%라는 건 압도적인 거죠. 참 흥미롭게도 그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데 국회의원 숫자에 정확하게 78%가 찬성을 했으니까 역사라는 건 참 아이러니죠. 근데 그 78% 탄핵 결정에 참석했던 분들의 상당수는 지금은 그걸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때 했던 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당으로서는 그 당시 이름이 뭐였죠? 자유한국당. 그 당시가 새누리당인가요? 에 속한 분들이 많았죠.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국민의 결정, 국민의 눈을.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또 지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또한 보통 보면 74, 75% 이렇게 나오죠. 저 마지막 거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립 유치원 관련한 거죠. 여기는 지금 78% 나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78%에서 88%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하는 분들 오랫동안 그걸 하면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분들 전체를 문제 삼거나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업형 또는 그중에서 비리 유치원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국민 의견은 78에서 88.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일 사안으로 촛불 전국 이후에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은 가장 압도적인, 그러니까 88%. 그건 이미 78% 탄핵 때부터 나타났던 78%라는 저희 민주적으로 갈 거냐 아니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기본선 플러스 최대 10%까지 더 나와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내 문제이자 애들 문제이고 미래 문제이고 공정성,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공정성 문제이고 투명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될 때 저것을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자살 행위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 결정적인 의견에 있어서 국민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자살골로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저런 예를 들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민주당 계열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우리가 특히나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 중에 이제 지방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조직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흔히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논리라고 하게 되죠. 자꾸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세상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의도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떤 문제가 그런 고민이나 상충에 부딪히는 결국 우리는 벗어나서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보다는 당보다는 국민인데 만약에 오늘의 국민과 내일의 국민 또는 오늘의 국민과 어제의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에 현실을 부딪히게 되죠. 당장 국민의 의견이라는 것이 항상 대부분 궁극적으로는 맞으나 옳다, 국민 옳다 이렇게 하지만 항상 모든 시기에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당장 히틀러 시대에 지금 히틀러 시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는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정치 행위를 종합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왜 역사를 너무 왕조사 중심으로 보느냐, 엘리트 중심으로 보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 하나는 옳고 다양하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도 보고 엘리트와 지도층, 지배층 관점이 아닌 민중의 관점에서도 봐야 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볼 때 역시 역사를 볼 때 있어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 종합적인 정치적 이해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과거에 우리가 조선도 그렇고 동양에서 관리를 뽑을 때 사실은 뭐 지금처럼 뭐 고시를 다양한 분야를 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관리를 뽑을 때 다양한 분야에 가서 종사할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또는 그들을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뭘 주로 가르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조 시대 때도 한 거죠. 그때는 유학이 다스렸던 시대지만 유학이 갖는 어떤 그런 특정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측면을 빼고 났을 때 그때 고민했던 선조들은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역사와 철학을 우선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두 가지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은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훈련되고 검증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제가 저기에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진전하고 있는데 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꼭 진보 정권에서만 시작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때 이미 7.4 남북 공동성명과 그것이 바로 갔던 아이던 그런 변화가 시작됐고 보수 대통령이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다른 세력, 다른 출신의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시작됐던 일이라도 의미 있게 평가할 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전환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시절에 시작됐는데 그 햇볕 정책의 일종의 전도사 내지는 디자이너로 우리가 보통 보는 사람이 임동원이라는 분이죠. 국정원장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군인 출신이었고 그런데 햇볕 정책의 디자이너고 설계자고 영어로는 아키텍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썼죠. 제가 저분 지금 얘기를 왜 했는고 하니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이 돼서 2번 국회의원을 하고 현직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당 쪽 총재 비서실장을 제가 했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면서 늘 곰씹어 보게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더구나 호남 출신의 소수파 비주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DJP 연합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했어요. JP까지 가장 보수적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JP하고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서 보수파와 손잡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보적인 법들을 많이 통과시킨 시절이죠. 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 4대 복지입법이 모조리 그리고 남북관계의 첫 물꼬를 트는 것이 모조리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DJ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만큼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 기반도 작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JP와의 연합은 중요했고 비교적 JP가 협조도 했어요. 왜? 자기가 평생 이쪽에 시비 건 것이 좀 미안한 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JP와의 연합을 손을 띄어야 할 수밖에 없고 띄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JP가 그 연합에서 손을 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손을 띄게 되니까 DJP 연합이 붕괴하고 그 다음 총선부터는 새천년 민주당 측, DJ 측, 그 당시 민주계열이 어려워지게 되는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되는 정치적 그 고난이 시작되는 시작인데 한 2년 정도의 허니문을 거치게 돼서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임동원을 잘라라 하는 정치권 내부의 논쟁에서 시작됐어요. 임동원을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 계속 너네를 밀어줄게. 그 상황에서 DJ가 고민했겠죠. 당연히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 그 당시 학생운동 출신이고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고 나름 개혁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데 저한테 솔직히 마지막으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할래? 어떻게 대통령이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하니? 물어봤으면 저는 결국은 임동원 장관을 자르고 손을 놓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짐작컨대 그 당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 같은 분을 포함해서 그런 분이 다 함께 우리 정치를 했던 분들이죠. 정세균 전 의장도 저와 동기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대통령은 임동원의 손을 잡고 DJ 편합이 깨지는 거를 감수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돌이켜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DJ가 오랜 경험 속에서 남북 관계라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정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북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세계 또는 국내 정치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봐서 훨씬 어려워진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당도, 자기의 지지층도 국민들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이때 저는 DJ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그런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지만 동시에 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칙의 세 번째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거예요.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또 본래적으로 끊임없이 돈과 관련이 됩니다. 정치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람과 만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우선 뭐 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돈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기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당에서 젊은데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준 박주민 최고위원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자금을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드는 게 많잖아요. 로마의 시저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부터 금권 정치라는 게 있었는데 시저는 굉장히 웃긴 사람이었어요. 시저는 어떻게 해서 자기 권력을 축적하고 지지를 모아갔느냐? 돈을 많이 빌려. 왜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중에 얘가 망하면 나중에 갚을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낙가손의 전 총리는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분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사람, 자기의 오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당장 딱 이런 표현이 적당할 거예요.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만큼 돈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무슨 뭐 나쁜 놈도 아니고 딱 자기가 보니까 무슨 재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꼭 그들만의 문제일까?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해찬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배 의원이었죠. 제가 뭐 가깝고 친하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분은 제야 출신이고 경험이 있을 테니까. 아니 도대체 정치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해주신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분 좋으면 받고 기분 나쁘면 받지 말라고. 끝내주는 명언이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찝찝하고 기분 나쁜 놈한테 절대 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던 걸로 봐요. 내지는 상대뿐만이 아니라 찜찜하다고 생각되는 돈 그런 방식은 하지 말아라는 건데 그때만 해도 정치자금법의 제도 자체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거죠. 그 뒤로 가서 오세훈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오세훈법에 기초한 정치자금법은 사실은 편법과 불법을 제도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결혼식 가서 내지 마, 저 상가 가서 내지 마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 정치에는 정당에는 지구당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라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사무실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당에서 당무감사를 하거나 할 적에는 가령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이 있다 할 때 지역위원장이 사무실이 없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지역위원장인가 하고 정상적인 지역위원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우리가. 지역위원장이 법을 지켜서 사무실을 안 갖고 있거나 하면 이것은 정당의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비정상이구나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 법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인 걸 해야 정상인 것. 이미 그러한 우리가 허구적인 제도의 기초 위에 있는 건데 손을 볼 것이 있지만 손을 보지 못하고 있죠.
국민들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래도 하여간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역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허구와 모순에 존재하는 건데 그만큼 사실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굉장히 현실에 기초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어기지 않을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디테일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결국 철칙으로서는 그러나 반드시 기분 좋고 투명한 돈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가 미국에서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거기 프레지던시라는 대통령론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 대통령의 그 수석 보좌관을 경제 수석도 하고 국내 수석도 했던 분이 대통령론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한국에서 온 공무원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권하기도 했던 과목이에요. 수업을 듣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복잡한 얘기 말고 자 미국 대통령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요? 한마디로 딱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딱 대답을 한마디로 했어요. 그 대답이 뭐였는지는 제가 이 오늘 얘기 끝날 때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1초도 고민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돈 만드는 능력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돈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무슨 편법이나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지한 만큼 돈이 모이죠. 물론 거기는 돈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도 있지만 지지한 만큼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으는 것과 쓰는 것 양쪽에 규제가 있는 건데 모으는 것도 규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주민 지지가 예를 들어 나보다 1000배 많다고 해서 저보다 1000배 많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가령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돈 만드는 능력이라는 건 대중적 지지를 얻어라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그만큼 하여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의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너무 절대화하지는 말아라. 끊임없이 역사적인 것과 비교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철칙으로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집안을 운영해도 돈이 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투명한 것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은 그나마 많은 감시가 되고 많은 검증이 돼서 비교적 많이 투명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이외의 많은 선거들 조합일 수도 있고 협회일 수도 있고 많은 선거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덜 검증되고 덜 투명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 정직한 진단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제가 강조해 마지 않는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이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라든가 다른 대기업에서 인사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공무원들 가운데 관료사회에서 큰 중앙정부 공무원이든 기초 어떤 지자체의 공무원이든 간에 인사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결론은 처음엔 비슷하게 시작해도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듣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이 뭐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저는 첫 번째로 그들이 대단한 독서가였다라는 걸로 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리더는 독서가이고 학습가였죠. 그건 뭐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전에 어디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 보니까 대기업 CEO들이 공통점이 있더라. 하여간 탐은 읽더라.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독서가와 학습가라는 것이 있는데 독서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요. 학습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에 무엇인가로부터 추출하는 거겠죠. 그 왼쪽 그림은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에서 썼던 옥중 엽서입니다. 여러분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많이 볼 수 있고 광주의 김대중 기념관 같은 데 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와서 한번 이렇게 옛날 걸 돌이켜 보면 그 중에서 백미는 옥중서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옥중에서 썼던 것들을 모아놓은 옥중서신이 지금 봐도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어떤 정신적 승화, 고향은 결국 그의 고통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뭐라고 썼는지 뭐 여보 나 사랑해를 썼건 아니면 나는 정말 조국을 사랑한다를 썼건 뭘 썼든지 간에 저 안에서 거의 뭐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게 저렇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거목에서 써봤지만 요만한 엽서 펼치면 되는 그거를 여기저기 다 해가면서 빽빽했을 때의 사람의 절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절박함의 상당 부분이 저 왼쪽 오른쪽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어떤 책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하는데 그때 정치인 DJ는 비로소 정치인 DJ에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재야 또는 지식인 등등이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일정한 정치가지만 이 사람은 격이 다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합적 식견과 소양을 갖게 되는 그러한 독서를 했고 그때의 독서 목록을 보면 지금 봐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DJ는 늘 사람들에게 교사로 비쳤고 그래서 그가 IT, 한류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간 배경에는 그가 꽤 일찍 예를 들어 토인비를 다 읽고 피터 드러커를 읽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미래의 문명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자기 확신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밀고 갈 수 없는 정책을 밀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저는 저 책을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길 권해요. DJ가 평생 쓴 많은 책 중에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지금도 그보다 훨씬 저 나이 때 제가 DJ가 감옥 갔을 저 나이 때 사형받고 했을 때보다 제가 지금 비슷하거나 조금 윌 텐데 현재의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더 치열하게 독서했던 그런 정치인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게 하죠. 저 엽서를 보면서 저는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이중섭의 그림 중에 작품 중에 은박지에 한 것이 있죠. 물론 이중섭의 은박지는 담배값 은박지는 꼭 자기가 그림을 그릴 화폭이 그것밖에 없어서 한 것은 아니죠. 은박지라는 독특한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재질, 소재의 특징을 이중섭이 끊임없이 자기의 주제와 소재와 그다음에 재질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모든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소재를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만들어낼까를 자기가 혁신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담배값의 은박지라는 것을 한 것인데 묘하게 저걸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DJ 엽서와 이중섭의 은박지 메모를 보면서 저에게는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냐면 절박함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치열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작품들이거든요. 저 작품을 만들어낸 한 지도자의 고민과 열정이 그로부터 2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IT와 한류 남북관계의 시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오른쪽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시도했던 많은 시도 중에 하나인 그가 특허를 받던 초기의 독서대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도 나중에 인간 노무현을 나중에 점점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대단한 독서가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가고 학습가였잖아요. 뭐 이지원 같은 것도 결국 그게 MB에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명을 달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연관되어 있던 그런 어떤 이지원까지 포함해서 끊임없이 주변에 무언가를 혁신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런 일종의 발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그런데 오죽하면 하다가 지금 독서대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과 관련돼서 제가 소개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주변의 무언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학습가지요. 우리가 오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열 그리고 독서력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우리 당은 당연하고 또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저는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꼭 이전 책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필독도서를 저는 앞으로 우리 민주연구원도 선정하고 당도 선정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뭐 등등등등 최소한 한 10권, 20권 정도는 좀 만들어서
적어도 내가 정치를 평생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한 10권 정도의 기본선은 공유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우선 이 3권은 제가 꼭 추천합니다. 이거를 보면 한국 근대사도 알 수 있고 정치사도 알 수 있고 정치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온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 헌법을 읽는 것까지 해서 적어도 4권 정도는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재의 강령과 정책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실 보면 좀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령과 정책 말고 책으로서는 저는 저 3권에다가 헌법에 관련된 책들을 보는 것에서 여러분이 혹시 어느 분야에선 어떤 역할로건 정치와 관련된 꿈이 있다면 좀 그런 공부를 해보길 권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 나이가 지금 20이면 내가 20년을 공부를 했고 여기 지금 지금 몇 살이에요? 16. 그러면 16은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 중학교 3학년? 중딩. 중2는 아니니까 좀 덜 무섭네. 근데 저쯤 되면 야, 내가 공부를 지금 16년 했는데 지금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또 공부냐. 나이가 50, 60이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손 놓은 지가 언젠데. 좋은 말이지. 근데 뭘 공부하라고? 근데 우리는 도대체 정치인은 그럼 뭘 공부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뭘 공부할 것이냐? 저는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리더의 학습 과목 넘버원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뭐예요?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끌고 간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면 적어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알고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제 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일정을 이제 대사관에 도와주는 분도 있고 같이 인도 대사관 측, 한국 대사관 측에서 같이 오는 분들이 도와줘서 여기저기 하는 데로 가다가 마지막에 하여간 일정이 꼬였는데 제가 이리 가자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갔어. 재래시장인데 거기서 제가 몇 군데를 딱 눈치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적 로컬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탁탁탁 이쪽으로 가자 하니까 같이 있던 외교관 한 분이 결정적일 때 지도력을 발휘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할 거냐? 이거를 공부하는 게 사실 첫째죠.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유로피안들이 이런 책을 탐독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어디로 갈 건지 알고 있으면 거기 미리 가 있어 기다렸으면 최고잖아요. 그걸 못 가 있으면. 여러분 버스를 타도요. 버스 잘못하면 돌아오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한 번씩 사고 치고 실수하면 돌아오는데 어려워.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게 저 노선을 한번 잘못했거나 실수를 하면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야 하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요. 자, 이 얘기 제가 가끔 하는데 저거는 루이 16자죠. 16세의 이야기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 7월 14일 날 일어났어요. 루이 16세가 매일 일기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빵이 맛있었다. 오늘은 사슴을 사냥을 했다. 어쩌고 이런 거 사소한 거라도 썼대요. 7월 14일 날 루이 16세의 일기에는 저건 영어니까 불어로 써 있었겠죠. 하여간 nothing. 아무 일도 없다 오늘은. 진짜 따분하고 지루하고 엄청 재미없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근데 그날 실제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졌고. 바스티유는 사실은 지금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감옥 그러지만 어마어마하게 바스티유 문이 열리고 이런 거 혁명이 거창한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그때 이렇게 몇 명 갇혀 있지도 않았던 것 같고 바스티유 자리가 빵집으로 바뀌었어요. 저 그 빵집 가봤거든요. 빵집인지 레스토랑인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파리에 가면. 근데 어쨌든 그게 열렸고 결국은 그거를 감지 못했던 루이 16세는 결국 저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단두대에서. 그런데 과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세금 때문에, 그 학정 때문에 먹을 게 없어도, 빵이 없어서 대중들의 당시 인민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관찰했다면
이건 격변, 사고가 나는 거는 명약관하는데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루이 14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짐이 곧 국가다. 막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막강했던 사람들. 절대 왕조의 황제라는 건 막강한 거 아니에요. 그 절대 왕정의 황제가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꼭 요새만 무슨 뭐 높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탄핵되고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맹자 시대에도 잘못하면 뒤집어 버려라 이랬던 거거든요. 안 되면 뒤집히는 건 역사의 철칙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완전 봉창 두들기다가 간 거예요. 전혀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저 양반은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여러분, 제가 인도 갔다 왔으니까 인도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쉽겠네. 인도도요, 인더스 문명 이후에 대단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보면 가보지 않고도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있고, 뭐 아소카 대왕도 나오고, 무굴 제국도 나오고.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제국이 존재했지만요. 500년을 단일 성씨의 왕조가 간 나라들이 흔치 않습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고려와 조선이 다 500년씩 갔잖아요.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10대 재벌들이 10년, 20년을 갑니까? 1945년 해방 직후에 그때 10대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아마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저기 종각 옆에 화신백화점, 우리 때만 해도 있었어요. 화신백화점. 그거 끝내줬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없잖아요. 10년이면 바뀌어요. 지금 10대 재벌도, 이게 천하의 재벌들도 10년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최고다. 3대? 아유, 3대를 간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재수 엄청 좋아가지고 왕이나 왕비가 됐는데 내 자손들이 쫙 가서 500년을 이 나라를 내가 그냥 완전히 왕 노릇을 하면서 산다. 야,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 재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죠?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저 진짜 집안으로 따지면 운이 엄청나게 좋은, 보통 운이 아니라니까 저런 운은. 그때 저게도 꼭 저럴 운이 아니었어요. 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안사라고 있어요. 이안사. 그때 사고 쳐가지고 저 몽고 국경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도망갔느냐? 그때는 관의 기생 하고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좋았나 보지?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해가지고 막 잡으려 그러니까 이한사가 상당히 뭐 남자로서 좀 호기도 있고 생긴 것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었나 봐. 아이씨, 나 관둔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쫙 해서 몽고 국경까지 갔는데 따라간 사람만 그 동네 사람, 이한사가 가는데 100명이 넘게 따라가 버린 거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진짜 동네에서 좀 괜찮은 남자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는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완전히 웃긴 놈 아니에요. 웃긴 사람이죠. 법도 어기고 뭐 예? 그때 관기면 관의 재산이지 어떻게 보면. 그 재산에 감히 그걸 재산을 넘보다가 게다가 나라를 벌써 저쪽 가버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몽고에서 벼슬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뭐 조선에서 젊은 애가 똑똑한 애가 하나 온 것 같은데 애가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야, 얘를 시켜가지고 이게 보니까 따라다니는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시켜가지고 국경 관리를 좀 시키면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몽고가 잘 나갈 때 거기 가가지고 관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뭐 하라고 관직 좋겠죠. 명함 딱 써갖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그 뒤에 돌아와가지고 왕조를 해서 500년을 간다? 그 자손 중에 한 역적의 자손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몽고가 잘 나가잖아요. 조선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천이 되면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데 그 이한사의 자손의 자손 이성계의 아버지 이름이 이자춘인가요? 하여간 그때 딱 보니까 세상 판세 쫙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이 몽고의 시대는 가는가비요 이러고서 아 이거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 해가지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공민왕이 처음엔 개혁군주였다가 나중에 좀 어려워지고 실수도 하고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지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험도 있고 한데 우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몽고에서 거기서 일종의 볼모 비슷하게 갇혀 있다가 오니까 더 반원 감정은 있고 해가지고 다 한번 해보자. 너네가 해보라 해서 힘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저기 병마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이성계가 딱 돼가지고 결국 500년을 가버린 거잖아요. 앞에는 절대 왕조인데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 이러다 한 방에 못 가고, 뒤는 거의 역적 집안인데 딱 선택해가지고 야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딱 선택해서 돌아온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500년을 가버리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케네디가 아일랜드 출신들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다? 상상을 할 수 없던 시점에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케네디 집안도 그 할아버지가 딱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저게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일단 돈을 벌자. 그 다음에는 조금 진출을 시키자 해가지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3대 딱 100년 걸려가지고 미국의 권력을 먹은 거예요. 간단치 않은 거예요. 선택이 그런 거죠.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선거에 붙어가지고 오바마가 이겼잖아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도 2000년대 중반 2005년인가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2007년인가 우리가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졌고 그때 그 전에서 그 즈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연달아 있었고 저때 이제 오바마가 된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되기 한 1년 전쯤에는요. 한국은 한국에서 미국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아예 오바마 모르고 미국에서 미국 정치를 좀 예측한다는 사람들도 1년이나 1년 반 전에는 오바마가 될 거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밥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맞춘 이유는 간단해요. 왜 맞추려고 생각을 했느냐? 제가 여기서 정치를 안 하고 나 이제 앞으로 정치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책을 원하시는 분들 드릴게요. 삼승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2번 이기고 깨졌는데 결국은 3번째로 이겼으면 좋겠다. 내 경험상 보니까 이러이런 제가 비교적 한국 정치의 큰 선거에 거의 다 관여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삼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기여해야지 하고 삼승이라는 책을 써놓고 나 이제 정치하고는 빠이빠이. 근데 내일 해야 되겠다 공부하겠다고 생각해서 미국을 갔는데 보니까 내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민주 진영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건지 잘 생각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은 좋은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바마가 됐다, 트럼프가 됐는데 우리 정부하고 연결시킨다, 민주당 정부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선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짚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찾아본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국 정치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누가 괜찮은 거 보고 그래서 있었던 오바마가 처음에 뜬 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로 초선 상원의원일 때 떴는데 그것까지 찾아보고 쭉 찾다가 오바마가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보자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때 로스쿨 다니고 있을 텐데 언젠가 한번 중간 선거를 하는데 오바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 역전에 와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뉴저지의 무슨 역에 와서 그래서 내가 가보자 하고 거기까지 갔죠. 그랬더니 하얀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그 이후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다녔던 오바마가 딱 해서 역전해서 연설을 딱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아 오바마가 되겠구나. 우리가 감은 있잖아요. 딱 끝나고서 전철을 타고 맨하튼까지 타는 전철을 딱 타고 내가 가는데 보니까 그 연설 보고 가는 사람 중에 흑인 여자, 백인 여자, 흑인 남자 다 뿅 가. 야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로구나. 오바마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오바마가 되기 한 1년 반 전인데 미국 정치가 그 직전이 부시였기 때문에 변화가 온다. 근데 이게 큰 변화가 오거나 작은 변화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적당한 변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자 민주당으로 바뀔 것 같다. 부시가 워낙에 국내에서도 엉망이고 국외에서도 인기가 없었으니까 민주당으로 갈 거다. 근데 대부분 민주당 대세론이 힐러리를 본 거예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약하게 불거나 보통 불거는데 내 감에는 세게 불 것 같다. 그러면 보통 불면 사람들이 보통 부는 변화에 맞는 힐러리를 택할 것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원하면 오바마로 갈 것 같다. 오바마는 힐러리보다 훨씬 덜 기득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일방주의와 다른 상호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바마를 선택하는 오바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부르는 것을 선택하면 그 바람을 타고 등장할 것은 힐러리가 아니고 오바마일 것 같다. 결국 그 뒤에 오바마가 되고 나서의 저의 평가는 오바마에 대한 점수는 꼭 100점은 아닙니다.
대한반도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가 그렇게 충분히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평가를 내려요. 많은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될 때 제시 잭슨 목사라는 미국 목사가 그 정치인 대통령 선거 출마했던 초대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한인들이 거의 다 민주당 캠프에 힐러리 캠프에 올인할 때 제가 한인 운동 한 정치 운동하는 분한테 오바마 캠프에 몇 명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일부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백악관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판단. 근데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자 핵심이 뭐냐? 자 이런 거시적인 판단에 대한 세 가지를 통한 저의 종합적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안 썼는데 결국은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반드시 필승에 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시대 정신 플러스 내공, 시대 정신과 내공이 합쳐지면 그거는 백전백승입니다. 즉 시대 정신이 바람을 타고 거기에 그 시대 정신을 담보할 내공까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은 흐름을 타는데 내공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공이 좀 부족하더라도 시대 정신과 내공 중에 어쨌든 시대 정신과 바람이 워낙 세게 불으면 그 중에 영향력은 시대 정신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씨가 옛날에 바람이 세게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가 내공까지 있었으면 그냥 그 바람을 타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의 내공 부족이 1차 안철수 바람, 2차 안철수 바람, 3차 안철수 바람에 다 결국은 못 넘고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타고 그게 내공까지 딱 담보되면 그거는 이번에 이기든 다음에 이기든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인가 해서 시대정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정신과 트렌드 계속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읽어야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역사와 외교죠. 역사 얘기는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가 역사라는 얘기는 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들은 대부분 위대한 역사가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저가 갈리아 전기를 썼고요. 처칠이 노벨 평화상을 탄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제가 막 지금 갔다 돌아온 인도의 네루는 그가 딸에게 보내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20대 감옥에 있을 때 그 책을 몇 번 읽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다 역사를 끊임없이 공부하죠. 역사를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외교는 기본이죠. 외교에 대한 남북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필요성을 제가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정말 외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옛날에 고민하는 문제가 똑같아요. 고구려 막강한 군사 강국이었죠. 근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신라 외교를 잘했죠. 그래서 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렇지만 외교에 기초하고 자기의 자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토는 줄어들었었죠. 그러니까 둘 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통일을 이루었던 고려의 왕건이 어떻게 해서 통합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서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도 통합 정치로 바라봤던 그러한 역사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조선으로 갔다 오는 경험. 즉 우리는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자력, 즉 주체적인 것을 키우면서도 또 한편 개방, 열어야 되는 주체와 개방, 주체적 개방을 잘 해야 나라가 융성하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저울질을 해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국 역사의 키워드 하나를 본다면 주체적 개방인데 그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체를 강조하고 자주를 강조했던 경험들이 있고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경향이 지금의 오늘의 부계까지 이어지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으로 추구해서 꼭 성공하지는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동시에
개방을 하고 외교를 잘 해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주체적인 힘과 가치가 담보돼야 되는 두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에서 한 권이 이만큼씩 되니까 두 권이 이만큼 두꺼울 거 아니에요. 80노 정치인이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평생의 정치를 정리하고 자서전에 담은 뒤에 그것을 맨 마지막에 10장의 후기에 요약했어요. 그 10장의 후기에 요약한 중에 5페이지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외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절히 피를 토하듯이 얘기해요. 이렇게 써놔요. 우리는 세계에서 외교가 가장 필요한 나라다. 국내 정치는 실수하면 고치면 되지만 임동원 문제를 고민할 때 그렇게 고민했겠죠.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가 없다. 명줄이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소개했지만 그 뒤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교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권합니다. 여러분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렇지만 사실은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권할 만한 책 중에 저 뒤에 지금 통일연구원장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 그 보좌관했던 김연철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비교적 이론적인 것과 실무 경험을 종합해서 정돈되게 글을 썼어요. 70년의 대화라는 책이 뭐 아까 얘기한 임동원 선생도 있고 정세현 장관도 있고 뭐 이종석 장관도 있고 우리가 아는 분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국내와 국외를 두루 보고 이론적인 것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약간 문학 소년의 기질이 있어서 글을 감칠나게 써요. 그러니까 공부가 될 만하다 싶어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본서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저는 여기서 이제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릇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경제를 공부해야 되죠. 여기서는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국회의원을 2번 하는 동안에 초기에 30대 때 상임위를 계속 재경위 정무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상임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치열해서 잘 안 보내준다고 하던 때예요. DJ도 재경위를 계속했고, 근데 나름 배려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 근데 제 임기하는 동안 매년 국정감사 이런 거 평가할 때 그래도 나름 그 소시적에 계속 국정감사 상임위 1등을 했어요. 그때 같이 하던 분들이 뭐 정세균 의원 이렇게 등등 같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약간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약간의 관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경제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경제를 아는 정치라는 건 뭘까요? 경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야,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아? 개인이 아니라 직업으로. 교육학을 한 사람이 좋아? 교육학을 안 한 사람이 좋아? 대학 교수가 하는 게 좋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학부모가 하는 게 좋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육부 전문가야?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하는 게 좋아? 뭐가 좋아?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경제를 안다는 건 뭐지? 경제 대통령은 뭐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뻥치고 결국 뭐 별 재미 못 본 분 MB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죠? 내가 경제를 좀 알잖아.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흔히, 과거에도 종종 빠졌고 앞으로도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저는 저걸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경제를 안다는 건 뭐냐? 리더가 경제를 안다는 건 뭐냐? 경제 대통령은 뭐냐? 국내외를 통틀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성과, 자기의 임기 동안 또는 그 임기 이후에 어떤 방향을 바꿈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한 지도자 중에 이른바 경제학 교수 출신 또는 이른바 기업인 출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실제로 역사적으로 큰 시비 없이 그래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어.
경제 대통령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박정희 한번 쳐봅시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어쨌든 IMF를 극복했고 IT, 한류 이런 거에서 많이 갔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재를 평가하긴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를 보자고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을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잖아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밀어준 거잖아요. 근래에 놓고 보면 클린턴 정도가 그렇게 평가받을 거예요. 클린턴이 왜 그러냐? 사고를 엄청 많이 쳤잖아요. 뭐 루인스키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된 이유는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기업인이 있어요? 경제학자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럼 MB가 경제를 엄청 살리고 MB 때문에 온 국민이 드디어 나의 민생과 복지가 해결됐다. 이제 양극화는 없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지? 경제를 살린다는 건 뭐지? 경제 리더십이라는 건 뭐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딪힐 문제예요.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사기를 칠 겁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경제를 압니다. 그것이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로 경제는 방향이죠. 큰 틀에 있어서의 적어도 하루하루 자기가 경제 기업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닌 적어도 일정한 공적 영역에서의 지도자라면 그것은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 포용 성장, 포용 국가로 가는 길, 이거는 그 과정의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선택한 전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을 해요. 여기에 더 나은 현명한 디테일 정책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그 정책에 일정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간, 안정적인 집권의 기간 이런 것이 담보된다면 박정희의 성공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그가 18년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경제정책을 갖고 중간에 여러 번 사고 나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 18년을 갖고 국민과 함께 갖고 절박한 국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간 거거든요. 일정하게 박정희의 군에서 훈련된 그런 계획적인 리더십이 작동한 것이 있죠. 그건 평가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정치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경제는 심리입니다. 박정희 때는 하면 된다가 먹혔고 그리고 DJ 때는 금을 모았잖아요. IMF 때. 즉 정치가의 경제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대중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혹은 하면 된다로 혹은 새마을운동으로 혹은 금모으기라는 것으로 함께 가면서 국민들이 함께 작동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심리를 만들어내는 역량 자체가 경제 지도력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약간 이론적으로 가보자고요. 경제를 심리로 해석하는 또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어떤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이런 속에서 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이건 경제학 이론에서도 있는 거니까.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언어의 문제예요. 경제를 정치를 앞으로 하고 싶다 또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경제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이후에 경제가 바뀐 이후에는 비판받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 황제였다고 하는 그린스판 같은 사람들, 연준 의장 이런 사람들은 뭐냐? 미묘한 언어를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금감위원장 중에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내가 머릿속에 나는 이러한 신호,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서 시장이 이렇게 가도록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나의 경제적인 판단, 순실물 경제적 판단이 100% 맞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시장에서 전달하는데 그 용어 선택을 잘못해서 전혀 내 의도와 다른 파장을 미쳤다. 그 사람이 경제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무식한 기자들이 잘못 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 관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경제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 특히 정치 리더십에 있어서 정치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경제학 개론을 많이 알고 경제의 정책의 디테일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심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에 작동할 수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MB처럼 기업을 해봤다가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분배하지, 더 공정해지지, 그리고 이걸 전체를 끌어모아서 대중의 심리를 작동시켜서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가지 하는 그러한 방향과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해놓고 넘어가자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끊임없이 손에서 놓지 마시라. 경제를. 큰 정치를 하시던 작은 정치를 하시던 중앙 정치를 하시던 지방 정치를 하시던 경제를 놓지 말고 공부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해야죠. 그리고 아까 뭘 공부하지 문제가 했잖아요. 뭐 트렌드도 공부하고 뭐 외교, 역사 기본이고 어떻게 하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넘어가 볼까요? 그 지난번 강의를 할 때 제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 안장 갖고 비슷하게 그려놓은 황소머리라는 제목의 피카소의 작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때 제가 퀴즈도 내고 그랬는데 이름은 황소머리, 실제로 만들어진 재질은 한 10,000원밖에 안 되는 폐 자전거 안장 갖고, 그리고 팔 얘기는 30억의 판. 그것을 한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뭘 새로 창조하지 않아. 그냥 관찰하는 거야. 있는 것 중에서 찾는 거야.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할 때 제시했던 자료 중에는 거미에 대한 관찰을 했던 것이 있죠. 거의 파블로 건축기처럼 되어 있는. 근데 그 관찰자는 김대중이었고 관찰의 장소는 옥중이었고 관찰의 시간은 그가 사형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의 애정을 받고 관찰하는 것. 결국 정치와 관련된 관찰은 우리 동네가 돌아가면서 이게 뭐가 있지?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한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그 다음 넘어가면 이게 좋네. 제가 이거 하면서 자꾸 놓치니까 제가 부탁할게요. 넘겨달라고. 저 사람은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메모로 유명하고, 그가 관련해서 해밍웨이가 쓰면서 그게 그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하는 수첩으로도 유명하고, 그걸 본뜬 수첩이 뭐 대박을 치기도 하고, 자기가 썼던 수첩을 메모한 것만 가지고 대박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뭐 서점에 가면 독서법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가 좋다, 이런 독서가 좋다, 저런 독서가 좋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다독가도 있고 속독가도 있고 정독가도 있고. 그건 자기 스타일로 하면 돼요. 그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저는 적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독. 적으면서 읽는 게 최고예요. 다독을 하든 속독을 하든 저기라든 성공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꼭 메모를 해요. 책에 메모하든 어디에 메모하든. 그래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메모해야 됩니다. 종이를 한 장 갖고 메모하든 수첩에 메모하든 앱에 메모하든, 앱이 아니면 하다못해 그 일정 핸드폰에 있는 일정 밑에 설명란에다가 메모해 놓든 계속 옮기든 메모를 해놔야 돼요. 메모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메모를 글로 하든 아니면 사진을 찍든. 혹시 지방의원에 출마하고 싶다, 혹시 나중에 국회의원 하고 싶다, 선거에 나가고 싶다, 출판기념회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찍어 놓으세요. 그냥 다에다가 관심 있는 사진 찍어 놓고 간단하게라도 밑에 메모해 놓고, 정 안 되면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게 최고예요. 그 평소에 해놓고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영어로 정책을 policy 이렇게 해야죠. P-O-L-I-C-Y. 제가 가끔 fallacy 이런 얘기를 합니다. P-H-O-L-I-C-Y, P-H-O.L-I-C-Y. 포토하고 팔러시를 붙인 거예요. 늘 정책적인 관심이 있거나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는 건 찍으세요. 사진의 눈으로, 내가 사진의 눈으로 정책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관련돼서 나의 관심을 정리해 놓고,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가 찍어 놓고, 요걸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메모 한두 줄에 해 놓으세요. 거기다 땡기면 약간 시적인 것도 하나 써놓고, 이거 모아서 한 100페이지 모으면 책이지 뭐 별게 있어요.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자, 소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0분 남아 있네요. 그래도 저는 다른 강의와 조금 달리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의 최대한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쓰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좋은데 다른 강사보다는 이후에 여러분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몇 분 남으면 질의응답하고 또 여차하면 중간에 그냥 손 들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풀어가자고요. 소통 얘기는 워낙 많이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언제 기회가 되면 사실은 여러분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따로 모아서 직접 스피치 강좌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뭐냐면 이런 거 말고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한 5분씩, 3분, 5분씩 하고 그거를 우리가 해봤나요? 우리 단거 관련돼서는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같은 데서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주고 여러분이 하고 제가 거기서 코멘트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 게 재미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보통 무슨 뭐 예를 들어 웅변 학원을 간다 아니면 뭐 스피치 학원을 간다 그럼 이게 도식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적인 걸 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작게 이해하지 말자. 좁게 이해하지 말자. 말 잘하는 것 우선 정치는 뭐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는 글 쓰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와 남 사이 나와 대중 사이에 전달된다면 그걸 전체를 소통이라고 말해보자. 그 다음 그 언어 이것이 시작이죠. 그런데 드러나는 말과 글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선거 때 TV 토론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 이젠 진짜 옛날하고 달라져서요. 가령 대선을 해보면 옛날엔 TV 광고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요새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선 그 선관위의 지원 비용 가운데 광고 지원 비용이 제일 비싸요. 그 몇십억이에요. 그 사실 저는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종합 상황 본부장이었는데 딴 데 쓰고 싶은데 제도상으로 여기에 거의 한 100억 이상 막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는데 옛날 DJ 때 한 20년 전에는 그 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에서 TV 지원 연설도 했어. 지금 누가 보질 않아요. TV 지원 연설 이런 거. 차라리 재밌는 영상 직접 만드는 게 낫지.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제도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자 TV 토론 같은 걸 한다고 해봅시다. 과학적인 통계나 경험적인 통계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뭘 기억할 것 같아요? 누가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나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TV에 나와서 누가 말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토론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70%입니다. 놀랍죠? 그 다음은 20%는 자세예요. 한 5% 10% 남는 것 같고 논쟁에서 누가 잘했느냐인데 사실은 그거는 점수차이가 많이 안 나요. 왜? 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열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게임은 딴 데서 난 거예요. 그렇다고 음성이 무슨 억방을 굴러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제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이 신뢰감을 주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연설가들은 다 더듬이가 많았습니다. 말 더듬이가. 모세도 그랬고 처칠도 그랬고 킹즈 스피치에 나오는 그기도 그랬고 그게 실화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제가 말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너 말 잘하라 그랬냐? 그 누구지? 니네 형 아론? 거기가 말해. 너 그냥 지팡이나 싣고 다녀 뭐 이런 거였잖아요. 안 되거든 이게. 근데 한마디 두 마디를 해도 그것이 어떤 신뢰성과 전달력을 그러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침묵이 오바마가 총기 난사 사건에 갔을 때 가서 연출이든 아니든
참으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우리가 어떤 행사가 갔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슬픈 행사인데 가서 뭐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너무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51초의 침묵이 주었던 감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스처도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지? 넥타이를 어떻게 하지? 브로치를 어떻게 하지? 다 그것이 소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 바뀐 분 한번 골라봤어요.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이거 신경 써서 많이 바꾼 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열심히 바꿨다 진짜. 근데 그 노력했잖아요. 재밌잖아요. 제가 제 아는 스타일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옛날 2002년도에 제 서울시장 때 저 스타일리스트 제가 친한 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김대중 대통령도 스타일리스트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고 안철수도 했고 여러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박원순도 했고.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가장 진화가 많이 된 게 박원순 시장이라는 거야. 보세요. 진화가 많이 됐죠? 거의 원시인에서 현대까지 진화가 된 거예요. 저쯤 되면.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비교적 이 잡다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피치 강의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 스타일과 코디 이런 것도 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때 나온 사람들 이렇게 딱 보고서 야,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옷 비싼 옷 잘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고 진정성 있는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딱 맞는 그러나 굉장히 성의 있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겸손이 지나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 됐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양복 아니고 그 양반이 잠바를 입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이 좀 대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투표를 통해서 떨어져 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소통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소통 혁신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끊임없이 소통의 방식을 혁신하는 거죠. 여러분 전당대회 최근에도 해봤잖아요. 전당대회 가면 요새는 거의 온라인 홍보를 막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이었어요? 1번, 2번, 3번. 저는 지방은 다 안 가봤는데 막 가면은 막 난리잖아요. 막 지지자들이. 숫자가 어디가 많은가. 근데 사실 숫자 현장에서 많은 건 대세에 별 영향이 없잖아요. 누가 피켓 많이 드느냐도 아무 관심 없잖아요. 자기들만 모여도 드는 거지. 그런데 전당대회를 할 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피켓에다가 나 지지하는 사람 얼굴 사진 찍혀 있는 거 들고 이것이 놀라운 혁신이었던 때가 있다니까요. 한국에서 정치권 전당대회를 하는데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그게 등장했어. 언제 등장했느냐? DJ가 전당대회 할 때 60년대 말 70년대 등장한 거거든요. 어떻게 등장했느냐? DJ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의 전당대회에서 직접 가봤는지 얘기 들었는지 사진을 봤는지 하니까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등장했는데 처음 대의원들이 그때만 해도 그때 대의원들이 지금 나이가 한 70대 80대 된 분들이겠죠. 갔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뭐냐 해가지고 정말 신기원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혁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그 시기에 이렇게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 케네디 시절에는 TV 토론 끊임없이 자기의 혁신 방법으로 혁신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정치에서 유튜브도 하고 우리가 뭐 당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자체가 유튜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돈된 것만을 원치 않아요. 그냥 날 것을 원하지. 왜 BTS가 떴어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성의 있게 다른 아이돌들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고민하고 새로운 매체의 공간과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저는 이 소통의 세계에서 더 앞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소통을 웃을 수 소통이고 또 적을 수 소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말하란 말이야? 예를 들어 말로 좁혀보자고요.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짧게 하세요. 두 번째 밝게 하세요. 단일한 원칙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좋습니다.
말 길게 해서 득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비교적 평균적으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술도 그랬고 굉장히 적은 단어를 그것도 대부분 단음절의 단어를 썼고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정치인이건 누구건 저번에 누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그 우리 전설 코미디언 배삼룡 선생 주례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례사 딱 하는데 내가 뭔 얘기할 줄 알지?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백범 김구 선생은 야 너네 얼굴 보니까 니네 아버지 생각난다 끝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그게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게 좋죠. 그리고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것은 이미 우리의 촛불의 언어, 광장의 언어가 그렇게 진화했잖아요. 80년대처럼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모든 광장의 언어들이 진화했잖아요.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바잖아요. 밝고. 그 탁월한 지도자들, 역사의 말로 대중을 설복했던 탁월한 지도자들이 예수로부터 간디에리까지 다 사실은 탁월한 유머를 구사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죠. 참 아까운 분, 저는 최근 당대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언어를 구사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노회찬 의원이 최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 좋아하는데 참 아쉽고 아까 우리가 정치자금법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이 아쉬운 것인데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분 중에 최근에 보면 촌철살인 중에 뭐 진중권도 있고 뭐 박지원 대표 등등등등한데 저는 여기를 최고로 있던 중에선 제일 아쉬워해요. 왜?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후벼 파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인격을 실어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소통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말할 기회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스피치와 관련된 강의나 아니면 실전을 해봐요. 그럼 고민들 엄청 해요.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제일 고민해야 될 첫째가 있어요. 뭐냐면 결론을 생각하세요. 결론이 중요하지 뭐. 결론이 중요하고 결론이 훌륭하면 나머진 디테일이고 기술이에요. 물론 그걸 잘하면 좋지. 하지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와 내용과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할 건지 생각해.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장식이거든. 그렇지만 장식이 중요하지만 결론을 항상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짧고 밝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소통하고 또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는 거죠. 이거 실화. 한 국회의원 사모님이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 갔는데 마침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 대화하다 어떻게 두 분 만나서 결혼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그때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거기 있던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근데 뭐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참 서로 하고 나서 진짜 그 썰렁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최근에 politically correct 이렇게 얘기하는 성에 대한 문제 또는 그 사람들의 환경, 장애 이런 것들을 늘 몸에 배고 인식해서 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늘 쉽지 않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 분이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것으로 툭 쳐버리면서 웃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자, 근데 어떻게 그러면 짧고 밝게 하면서 어떻게 연습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요. 꼭 공부가 아니라 많이 보세요. 뭘 보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면 책 제목이라도 많이 보세요. 그 책방을 많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목 보고 아니면 책 다 읽기 싫으면 목차라도 보고 광고, 지금 뭐 신문을 볼 일은 없지만 광고 카피 보고 돈 많이 들여서 공부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이 손님 끌라고 막 생각해서 한 거거든. 자꾸 보다 보면 늘어요. 어떻게 줄여서 하느냐. 목차, 제목, 카피 이런 거에 다 있는 거거든요. 슬로건 같은데. 조순 시장이 옛날에 냈을 때 서울 포청천 조순이라는 게 제가 저거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독일 대사로 가 있는 정봉구 대사가 보궐선거로 진천에 갔을 때 거기서 저 태어나기만 하지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보궐선거로 갑자기 갔는데 개소식하는데 가니까 막 다들 막 와 정봉구 똑똑하다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래 역시 뭐 인물은 정봉구가 아니요 뭐 행정수도도 그렇고 이명박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려 정봉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려 하면 정봉구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선거 슬로건을 그려 정봉구요로 갔어요. 거기서의 포인트는 정봉구가 잘났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주자. 얼마 전에 충북에 강연 갔는데 진천시의회 의장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슬로건 먹혔다고 실제로 그게 꽤 대박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꾸 보고 훈련하고 그런 훈련이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1, 2, 3, 4 철칙, 학습, 소통 네 번째가 문화인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그 일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본인도 지루하고 남도 지루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은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의외로 작은 다른 것들이다. 제가 비교적 인간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해보고 또 많이 변방에서도 있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추면서 전에보다는 더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잘 안 되지만 노력하거든요. 근데 중요하죠.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실제로 엄혹한 시절을 거쳤던 그가 가졌던 꿈이 돈 많은 나라, 힘센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인 국가잖아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남과 북은 결국은 문화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의 품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스터 선샤인 얘기 많이 하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만큼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라라는 문제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실제로 리더들에게 있어서도 가면 갈수록 그들의 문학적 소양, 음악적 소양, 미술의 소양 이런 등등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저기 있는 사람들 뭐 시락, 프랑스, 미국의 뭐 또 프랑스 퐁피두, 뭐 영국의 처칠, 러시아 옐친, 클린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문화적인 품성을 키우고 소통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래요. 다 노 대통령은 이꼽사 춤을 췄고 DJ는 하면서도 판소리를 즐겼고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최고의 클래식을 꼭 아트홀에 가야만 듣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2, 3만 원이면 내 핸드폰을 통해서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다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술적으로 자기를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핑계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저를 서로 잘 알고 가끔 제가 가서 구두를 닦는 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저기 송정역인데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자주 가는 데인데 광주에 뭐 일 있어 갔다가 이제 시간이 기차 시간 10분 남았길래 저녁인데 아예 잘 있나 하고 얼굴이나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거 저 전자기타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야 좋겠다고 내가 그랬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저녁에는 그거 하고 퇴근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 클래식은 맘먹고 들으면 나는 그거 듣고 싶은데 그렇게 몇 시간씩 계속 들을 수 있는 건 야 당연히 최고라고. 근데 가만히 그러고 하고 보니까 저쪽 공간에는 키보드도 있고 양반이 할 건 다 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스스로 풍성하게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주는 주역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뭐, 예를 들어 정말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결국 감성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얘기는 5분 안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철칙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문화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플러스 1은 뭐냐? 지도력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완벽한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완벽한 인간이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완벽했을까요?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
정말 훌륭한 분이었지만 때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이런저런 흠결을 끄집어내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20억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20억을 받았다. 더 받았냐 안 받았냐고 막 보수의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로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근데 그걸 갖고 완전히 또 잡으려고 했는데 난 이것이 다다 투명하다 이것이 아니면 날 잡아라라고 또 공개했고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걸 갖고 또 우리가 아주 성인 군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많은 토론할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이 그가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있죠.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성인 군자 가운데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선택하죠. 성경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가운데 어디쯤 존재하겠죠. 어떻게 100점짜리 인간이 이게 신이 아닌데 그 다윗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단조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자기 부하 중에 하나가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기 어디 전쟁 많이 나오는데 보내놓고 죽게 만든 다음에 그 부인하고 살았다. 이게 지금 스토리가 되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잖아요 지금 다윗의 스토리가.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또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시편도 있고 칭송을 받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 세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 그 운을 만들어내는가. 때로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의 본질은 태도인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이번엔 소개를 안 했지만 최고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최고의 사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진으로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끌어안았던 사진과 국민들한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그 사진을 제가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역에 많은 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를 겸괴라고 칩니다. 겸손한 것. 주역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주역은 그냥 점책이 아니에요.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공자가 3번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는 일종의 철학이고 정치 철학일 수도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는 야, 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써 있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너나 나나 그나 우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측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만해지고 기득권에 젖을 수 있고 큰 기득권이건 작은 기득권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그것이 도지사이건 국회의원이건 기초의원이건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와 관련된 작은 위원회의 위원이건 당의 당원의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이건 내가 권리당원이건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하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독교도이면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종교를 안 갖고 있으면 명상일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일본의 정치인들이 때로는 일어나서 검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무엇으로 마음을 지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통에서도 얘기했던 맨 마지막에 그 소통의 진정성을 지켜주는 것이 인격인데 그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대통령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요? 그 사람이 1초도 안 쉬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desire 의지 권력 의지 생각해 보세요.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당선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출마해야 돼요.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디자이어라고 했던 의지를 저는 흔히 대통령 병 또는 나는 국회의원 병 또는 내가 지방에 당선되는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 의지다. 그래서 무엇이 남느냐? 앞에 말한 여러 가지가 있고 겸손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선인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컬러, 즉 어젠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 그것이 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 역사에서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무언가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많이 기억나고 그의 때로는 실수도 잊혀지고 때로는 큰 어떤 비화도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여러분이 담금질해서 만들어라. 혹시 나중에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 나는 왜 하려 하는가? 내가 이걸 학생 묵은실 일을 벗어내려 하는가? 아니면 나는 무언가 작게라도 변화시키고 싶어서 하는가? 그러면 그 뭘 변화시키고 싶지? 그 어젠다를 다듬어라 하는 말씀으로 길었는데 마치고 저 뒤에 우리 정춘숙 의원님 오셨으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시간만 저기 하시고 빨리 그 다음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